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켄트김의 용기 백배에 오늘 유플립 네, 유플립입니다. 본인 반갑습니다. 소개 간단히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저번에도 한번 일일 MC를 맡았었는데요. 오늘 용기 백배 MC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서게 된 유플립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가수죠? 네, 가수입니다. 네. 지금 노래를 시키고 싶지만 오늘 중요한 명사님을 초대를 해서 그렇죠. 이름이 참 독특하세요. 네, 어딜 가나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요. 오늘 또 파릇파릇하게 여러분께 에너지를 전달해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네, 한국의 젊은 청년들에게 취업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파릇파릇한 힘을 주는 우리 유플립 양이 오늘 그 오신 명사님 성함 아세요? 용덕중. 용덕중 네. 교수님이세요. 교수님이시자. 한양대학교 네. 문화예술 교수님이시고 또 또? 상명대학교 문화예술 교수님의 또 나눔실천재단. 네, 거기에 사무총장님이시더라고요. 네. 반기문 사무총장님도 계신데 이게 사무총장님 또 한 분 계세요. 용덕중 네. 사무총장님인데 강남 세종문화예술원 또 대표님을 역임하고 계신 오. 지금 직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네. 근데 성이 용씨라서 어렸을 적에 되게 놀림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왜요? 용용 죽겠지. 용씨면 이제 그 드래곤 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되게 네, 드래곤 용 맞고요. 되게 드문 성인 것 같아요. 용씨가 본 적 있으세요? 전 처음이에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드래곤이잖아요, 용. 미스터 용. 네. 오늘 용덕중 대표님의 오늘 좋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세요. 네, 오늘 용덕중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용덕중입니다. 성도 용용자 드래곤용 맞고요.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청년 여러분들 또 취업과 창업을 꿈꾸시는 젊은 분들에게 제가 요즘 한 달 전에 아주 화제가 되었죠. AI 시대입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지켜봤고 과연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결국 인공지능에 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흥미를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세돌이 시간이 더 많았다면 1승이 아니라 더 많은 승도 거둘 수가 있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컴퓨터 1200대, 1200명과 싸운 결과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상상력과 잠재력은 워낙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이번 그 알파고의 인공지능의 어떤 그 대결을 보면서 우리는 또 인간의 희망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문화적 리더십으로 승부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AI 시대에 감성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아까도 희망고의 이렇게 영상을 보면은 대한민국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 많은 것들이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흔히 대한민국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교가 근본 사상이었던 조선시대 때는 조금 그렇게 조용했는지 모르겠지만 문헌과 사진 어떤 그 옛날 그림들을 보면 대한민국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광활한 영토를 다스렸고 또 삼국시대에는 해상, 장보고를 비롯해서 해상을 점령하고 서역에까지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아주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나라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은 2차 대전 때 독립한 147개국 중에서 146개국이 아직도 국민소득이 2,000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지금 3만 불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죠. 60년 전 GNP 167개국 중에 대한민국은 165등을 했습니다. 우리 뒤에는 지금 소말리아하고 이디오피아밖에 없던 그런 암울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2만 불 넘어서 3만 불의 시대를 가고 있죠. 이거는 거의 미라클, 기적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한다고 외국의 외신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역사를 바꾼 세계의 사과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사를 바꾼 세계사 첫째, 이브의 사과이죠. 이브가
금지된 과실을 먹음으로써 에덴에서 신라권 쫓겨나게 되었죠. 역사를 바꾼 첫 번째 사과입니다. 자, 두 번째 사과는 뭡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을 개발했던 뉴턴이 떨어지는 그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생각하게 되었죠. 이것을 통해서 인류는 과학 그리고 기계화라든지 많은 산업혁명의 어떤 그런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제가 두 번째 역사를 바꾼 사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세 번째 사과 여러분이 아시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애플 스티브 잡스, 바로 이 애플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전 세계가 하나로 갈 수 있는 인터넷의 혁명에 이어서 모바일을 통해서 정말 이제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정보와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낸 이 애플, 참 위대한 뒤에 후광까지 있는 거니까 아주 신적인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애플의 사과, 또 뉴턴의 사과, 이브의 사과를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 시대는 가히 콘텐츠의 시대, 세계는 문화 경제의 시대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고 보게 될 것입니다. 산업 생산 시대에서 이제 문화 생산의 시대이다. 문화의 경제적 가치가 중대됨으로써 피터 드러크는 21세기는 문화 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되어지고 승부처가 문화 사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제레미 리프킨은 산업 생산 시대가 하고 문화 생산 시대가 오고 있다. 농업경제 시대 때 산업경제, 산업사의 토지, 노동, 자본, 자동차, 조선, 철강,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이뤘던 우리 대한민국도 바로 이 산업경제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지식경제 시대로 넘어갑니다. 정보사회, 인포메이션 에이지, 성장 동력은 지식과 정보였고 대표 산업은 가전, 반도체, 정보통신. 자, 우리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어서 이제 또 IT 강국 코리아로 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IT가 강국이고 인터넷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이 산업경제와 지식경제 시대를 같이 바톤을 이어서 성장해오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지금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치가 뭐죠?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이죠. 창조경제 시대입니다. 이제는 감성사회다. 상상력과 창조력, ICT가 문화 콘텐츠 서비스 소프트웨어 이걸 통해서 이제는 전 세계가 경제의 시대로 돌입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콘텐츠 산업의 특징은 바로 문화적 영향이 큰 산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드라마 대장금을 아실 겁니다. 이거 가지고 one source multi use라고 하죠.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다양하게, 그것은 드라마로, 애니메이션으로, 만화로, 뮤지컬, 테마파크, 캐릭터 상품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파급 경제 효과가 무려 3조 원입니다. 총 수익은 1119, 2010년까지 관련 상품 광고를 포함해서 이렇게 되었고요. 자, 이 드라마가 91개국에 방영이 돼서 30억 명이 시청을 했습니다. 홍콩은 47%였고요. 이란 시청률은 무려 90%였습니다. 엄청난 숫자이죠. 대한민국은 몰라도 대장금은 알고 코리아는 몰라도 강남스타일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스리랑카의 성공사가 재미있습니다. 문화일보에 2014년에 보도가 되는데요. 스리랑카의 최정문 대사가 2012년에 부임이 됐습니다. 현지 방송사에 우리나라 드라마 대장금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방송국에 좀 이 나라 방송국에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건 너무 수입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냥 틀어주시면 우리가 좀 다른 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주요 시간대 편성을 해달라. 그래서 주요 시간대 편성을 했더니 무려 99%. 이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시청률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수익의 40%를 대사관과 공동 저선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바로 글로벌 진출이 용이한 그런 문화 산업이 될 수 있는데요. 중국의 후진타오가 와서 여기 이명박 대통령이 계시는데 눈도 안 붙이고 이영희만 보고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이즈미, 최지우, 지우심해라고 그러죠. 지우공주 와서 얼마나 반가운지 여기는 이제 물론 겸손하게 한 손을 내밀었지만 두 손을 잡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싸이를 보고 그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같이 막 춤을 추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건 외교관이 100명, 1000명 가도 하지 못할 일들을 이 문화 콘텐츠가 이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중국, 한류는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중국의 당대 가단이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는데 대중음악 잡지입니다. 외국 연예인 인기 순위를 보니까 2002년 6월 달에는 한국인이 하나, 둘, 셋, 넷, 5명이죠. 50%가 한국인이었어요. 2004년을 볼까요? 2명 빼놓고 한국입니다.
심지어 2006년에는 한 명 빼놓고 전부 다 한국입니다. 중국 잡지입니다. 우리나라 잡지가 아니에요. 중국 잡지에. 자, 2008년 2월에도 그렇고 2011년 2월에도 한국인은 여전히 가장 강한 음악적인 콘텐츠로 중국의 잡지, 중국의 팬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류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그는 1997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이게 중국의 CCTV에 방영이 돼서 이 시청률이 4등, 이거 굉장히 큰 시청률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대바리 아빠, 아마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대바리 아빠가 버럭입니다. 버럭. 소리치고 빨리 신문 가져와. 밥상 차려와. 이게 밥상이 이게 뭐야.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 걸 보고 중국 남자들은 가슴을 쓸어냅니다. 이야, 한국 남자들 대단하다. 우리는 소리 큰 소리 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지? 야, 코리아 조선 대단하네. 옛날 기록을 보니까 연개 소문이 그냥 우리 중국 쪽으로 완전히 싹쓸이했다 그러는데 자단 울더라도 연개 소문 온다면 울음을 뚝 끄신다고 할 정도였는데 코리아 대단한 민족이구나. 바로 이 사랑이 뭐길래 가지고 한류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제목 동풍도 동쪽으로 불 때가 있다.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가 모두 유행하는 요즘 유행이 가능한 뭐든지 다 붐이 되는 것 같은다. 한 무리의 한류 마니아들이 철갑을 입은 용과 같던 클론에 열광하더니 이제는 그들의 두 손에 H.O.T의 홍보전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클론이라는 그 두 친구가 중국에서 막 팔 근육이 이렇치고 막 춤추고 노래하는 걸 보고 또 중국에 까무러쳤습니다. 이야, 저런 박력과 저런 대단한 과감성이 우리 중국에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초래했다고 하죠. 자, 그리고 역시 가장 절정인 것은 바로 2002년 한일 공동 월드컵을 여러분이 기억을 할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하면 아직도 우습게 보고 우리 식민지 나라였던 나라, 그리고 조센징 하던 그런 한국이 어느덧 자기들과 어깨를 같이 하더니 월드컵을 공동이 아니라 아예 한국에게 뺏길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그냥 얼른 공동으로 해서 한일 공동 월드컵을 치렀습니다. 자, 그때 NHK에서 야, 한국을 조명해보자, 드라마 하나를 편성해보자 하고 들어왔던 게 바로 겨울연가였습니다. 자, 겨울연가 영향이 어땠을까요? 이거는 정말로 엄청난 영향입니다. 저 남이섬이 국제적인 관광지가 되었고요. 춘천에 아주 이름 없는 커피숍 앞에 일본 부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거기서 그 쪽지를 받아주고 서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갑니다.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참 일본 남자들 마음도 좋습니다. 한국의 배용준이라는 남자한테 마음을 뺏긴 그 여자들이 그냥 관광을 오고 거기서 하고 연사마를 외치는데, 자, 이 연사마를 외치더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좀 깎아내리는 말이 있듯이 일본 사람들이 또 우리 깎아내리는 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조센징이 겨울연가 이후에 쑥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가신 줄 아십니까? 아니, 연사마가 계시는 한국 사람은 어떻게 조센징이라고 부릅니까? 자, 이거 외교관 10,000명이 가서 해도 못하고 우리가 일본에 아무리 홍보를 해도 별짓을 다 해도 할 수가 없던 거를 드라마 하나가 바꿔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대단한 효과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겨울연가에서 이 대장금은 온 아시아를 휩쓸었습니다. 온 아시아에 이 대장금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고, 뭐 시청률이 아까도 말씀드린 이란, 인도 같은 경우도 거의 뭐 86%의 시청률을 기록을 했는데, 인도 하면은 그 자동차를 일본 자동차 산업이 꽉 잡고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도로를 닦아주고 자동차 산업에 기여도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의 클라이슬러, 포드, 또 BMW, 독일의 벤츠 이런 회사들도 일본 자동차의 아성을 넘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장금 드라마가 나오고 나서 광고가 중간에 촥 나옵니다. 흰색 차가 쓱 지나더니 소나타 딱 그럽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본 자동차를 뛰어넘어서 한국 자동차가 1위로 올라갑니다.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참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현대자동차 기술 개발하고 끊임없이 마케팅해서 노력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문화적 뒷받침, 바로 드라마의 그 뒷받침이 얼마만큼 컸으면 자동차 산업의 구조를 재편할 만큼의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것이죠. 자, 재미있는 것은 인도의 대통령이 한국의 문화관광부로 전화가 옵니다. 내가 한국을 방문을 계획했는데 저 부탁이 있어. 아니, 무슨 일입니까? 외교국이 안 하고 문화부에 전화를 하신 이유는 뭡니까? 내가 사실은 이영애 씨하고 사진을 한번 찍고 싶소. 자, 이영애하고 사진을 찍으면 그 다음 대통령 당선은 다른 당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영애 씨가 미국에 있었어요. 자, 문화부에서 전화합니다. 이영애 씨, 인도의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길에 당신과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하니 좀 한국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겠어? 자, 이영애 씨의 대답이 어땠을까요? 나 지금 바쁘니 한국에 못 들어가요. 이렇게 일국의 대통령이 와서 사정을 해도 또 난 나의 스킬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걸 보면 얼마나 우리가 문화적인 자긍심을 느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막상 우리들만 잘 모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주몽. 이거는 시청률이 인도에서 1%가 더 올라왔는데 남자들이 더 많이 봤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열광하느냐? 임금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이제 그쪽 나라들은 회교 국가다 보니까 이제 노출 있는 거를 상당히 꺼려하는데 뭐 다 옷 치렁치렁 입고 있고 아주 임금에 대한 충성도라든지 이런 박진감이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아주 애청을 했다고 합니다. 한류의 1.0은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 한류 1.0 가지고도 대한민국은 굉장히 많은 문화적인 위상을 떨쳤는데 자, 이 드라마가 아시아를 넘어가지 못했어요. 아시아와 유럽의 관문이었던 폴란드까지는 갔는데 헝가리까지는 갔는데 유럽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은 진출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류 2.0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K-팝 이 K-팝은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를 점령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49억 815만 이건 2012년 통계치지만 K-팝 영상을 유튜브에서 이렇게 많이 봤고 이거 뭐 전 세계 여러분 다 보시면 아는 것처럼 뭐 어디 하나 빠진 데 없이 한류의 열풍이 대단했습니다. K-팝의 열풍. 뭐 잘 아시는 우리 그 소녀시대라든지 또는 뭐 슈퍼주니어, 원더걸스, 21 비스트. 여러분 슈퍼주니어의 탄생 배경을 아십니까? 슈퍼주니어는 동방신기라고 하는 그런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오디션을 보고 거기서 떨어진 친구들입니다. 그리고선 그 사장님 우리 그냥 고향으로 가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 따로 연습할 테니까 막간의 타임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열심히 연습한 팀들이 슈퍼주니어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인기가 거의 같이 하고 있죠. 그 중에 한 명 이 친구는 그 중국에서 팬만 해도 5천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그 친구 한 명의 팬입니다. 이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구가했던 이 K-팝 스타들. 자, 유럽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갖게 됐죠. 런던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아예 플래시몹으로 한류 가수들 보내달라, K-팝 가수들 보내달라고 시위를 할 정도의 엄청난 인기를 보게 됩니다. 슈퍼주니어, 샤이니, 폴란드에 제발 와주세요. 한글로.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 제품을 애용하고 심지어 한글까지 배우려고 하는 이 정도의 엄청난 파급력과 파괴력을 주는 게 바로 문화입니다. 그리고 뭐 프랑스의 르몽드지라든지 또는 뭐 각국의 신문에서도 이 K-팝의 열풍은 눈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영상에서 본 것처럼 대단한 우리는 스쳐 지나가고 우리는 늘 보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외국 사람들은 엄청난 K-팝을 보고 열광하고 흥분했습니다. 자,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팝의 황제하면 누구를 떠올리죠? 마이클 잭슨, 또 예전에 엘비스 프레슬리. 자, 마이클 잭슨이 왜 팝의 황제일까요? 외국에서는 가수들은 노래만 하고 백댄서가 따로 추지 춤추고 노래하는 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마이클 잭슨은 춤과 노래를 같이 했죠. 그러니까 팝의 황제라고 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춤추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거의 뜨는 게 없어요. 공중부양이라는 게 없죠. 근데 대한민국의 K-팝 가수들은 노래도 잘하지만 뭐 거의 날아다니는 수준이니까 이건 신적인 존재인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어떻게 저렇게 춤추기도 바쁜데 노래도 잘하고 저렇게 춤을 출 수가 있느냐. 이게 바로 K-팝 가수의 그런 인기 비결이었는데요. 자, 일본의 도쿄돔이라고 있습니다. 5만 명이 수용 가능한 그런 도쿄돔인데 거기에 이제 그 K-팝 우리 뭐 소녀시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다 가기로 해서 이제 돼 있는데 거기에 1등석과 제일 그 말석 그러니까 뭐 D석 정도 되겠죠. 표값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맨 앞에 있는 최고 로열석과 제일 말석의 차이. 가격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1등석을 차지할까요? 일찍 와서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자, 2박 3일 전부터 텐트 치고 노숙하면서 표를 저거 하고 있습니다. 일본 팬들이. 그런데 고베 대지진 사건이 나서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에 이미 공연료가 수십억이 왔어요. 왔는데 취소됐으니까 공연료를 돌려드리겠다고 했더니 일본 팬들이 막 항의를 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거 왜 취소하느냐?
내가 그 표를 어떻게 해서 받은 건데 1년 뒤가 돼도 좋고 2년 뒤가 돼도 좋으니까 공연만 다시 해달라. 세상에 수십억이 그 1년이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장사도 그런 고수익 배짱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화산업이라는 건 이만큼 남는 장사일 뿐만 아니라 자긍심이 큰 장사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2012년 11월 24일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본 동영상에 아주 미끈하고 잘생긴 가수가 아닌 그냥 이웃집 아저씨같이 평범한 우리 싸이가 차지를 합니다. 전 세계로 강남 스타일을 하려고 제가 회사 이름을 강남 세종문화예술원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물론 강남에 있어서 강남이라고도 했겠지만 강남 스타일의 이 강남이 코리아보다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거는 K-팝이고 또 뮤직비디오지만 문화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는 이처럼 영향력이 크다. 그래서 강남 스타일의 강남을 앞에 놓고 또 우리나라의 한글뿐만 아니라 문화의 가장 큰 업적을 일으킨 세종대왕의 세종. 그 세종을 한자로 보면 세상 세자에 마루종, 으뜸종자입니다. 세상에 으뜸이 되고 마루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문화로 승부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제가 강남 세종 문화예술원을 만들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자, 한류의 2.0, 3.0은 뭘까요? 이제 한류의 3.0은 한식과 한복과 한옥, 한국어 이런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일본이 J-팝이 한참 흥분하다가 K-팝이 오니까 뭐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들이 그 나비 부인을 이용해서 푸치니의 나비 부인을 이용해서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고 결국 그들은 일본 인류의 3.0을 음식으로 바로 스시라고 하는 것으로 전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아서 일본의 열풍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는데 참 우리는 이 한식이 레시피가 없어요. 참 그래서 어렵고 힘들게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한복이라든지 한식, 한옥, 한국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과학적인 글자 요 한국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3.0을 이루어야 되고 또 아까 우리 K-팝 같은 경우는 10대였지만 10대 이전에는 그 전에 그 텔레토비인가요? 영국에서 그것이 전 세계 어린이들을 사로잡았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 대통령 뽀로로, 뽀통령 어린아이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어린아이서부터 10대 그리고 드라마의 세대까지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콘텐츠 산업의 특징은 이 뽀로로는 6억을 지원했는데 자 10배면 60억이죠. 100배면 600억입니다. 근데 얼마입니까? 거의 200배 효과 1조의 매출을 달성하게 되었고 2002년 코카 우스파일럿 지원 사업도 됐고 2004년 프랑스 공중파 시청률 47% 2006년에 골드만삭스 1천만 달러 지분 투자 그리고 2013년부터 누적 매출액을 1조 원을 기록하는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 해외 최대 판매를 120개국에 지금도 꾸준히 캐릭터와 관련된 것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노벨 문학상이 온다는 것이 참 한탄스럽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노벨 문학상이 참 많이 나오는데 신정숙의 엄마를 부탁해는 뉴욕의 서점가를 강타해서 전 분야에 이르기까지 우리 골프는 맨날 보니까 이제 식상하죠. 요번에도 보면 거의 8, 90%가 한국인 아니면 한국계가 골프를 휩쓸고 있습니다. 첫 다음에 그냥 자, 중국의 한류, 여러분 잘 아시는 별에서 온 그대. 자, 이게 홍루몬 거리인데요. 중국 사람들은 치킨도 안 좋아하고 맥주도 안 좋아합니다. 치킨, 조류 독감의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아주 닭을 보면은 굉장히 불길한 것을 보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치킨 안 좋아합니다. 맥주 안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따뜻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찬 음료 같은 거 안 먹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눈 오는 날에는 치맥이 최고인데 전지현이 그 한 말을 가지고 흥분이 돼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자, 이 치킨 가게에서 1인당 2마리 이상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치맥의 열풍까지. 이게 뭡니까? 바로 이게 드라마의 힘뿐만 아니라 이 문화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많은 그 소품이라든지 의상의 어떤 그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런 각색해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어지게 되고 가평에는 뿌띠 프랑스가 여행 상품으로 아주 선풍적으로 팔리게 되는 계기도 보게 됐죠. 자, 지금까지는 제가 우리 한류, 대한민국의 문화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먹히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고, 이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어떻게 좀 우리가
성공을 할 것인가. 그래서 성공에 대한 어떤 것은 기술과 실력은 사실 15%고 나머지의 85%가 인간관계와 공감 능력입니다. 그 공감 능력은 우리의 어떤 스피치와 말로 대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란 라틴어로 공통되는 공유한다. 그래서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메시지를 공유하는 활동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메시지의 전달 없이 물론 뭐 바디랭귀지도 있고 눈빛으로도 된다고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의 전달 능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은 결정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번에 선거가 있었죠. 국회의원 총선에서 참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들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견제와 균형. 어느 누구도 독식을 할 수 없을 만큼. 자 새누리당이 가장 뼈아픈 그런 충격의 패배를 한 것 같지만 그래도 뭐 필요할 만큼의 의석은 얻었고 더민주당 그들의 어떤 그 맹주였던 어떤 그 광주나 호남 지역에서 참패를 했지만 또 전국적으로 또 고르게 또 분포될 수 있는 그런 또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활짝 웃을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이 안철수였죠. 안철수 씨가 12월 달에 탈당을 했을 때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 신선한 바람이 불 것이다 했는데 사람들은 에이 뭐 그래 안철수 씨 그냥 자기 하던 건 하지 괜히 정치 나가지고 저 사람 안 돼 이렇게 비관을 받았지만 그러나 결국 서울시장도 한번 통 크게 양보했고 대선도 그 당시 인기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앞섰는데 김한길 씨랑 하다 보니까 대선에도 결국 미끄러졌지만 결국 그가 큰 뜻을 품고 가다 보니까 국민들은 그를 잊지 않고 선택을 해주었는데요. 안철수 씨가 왜 이렇게 신드롬이 있었을까요? 그는 평소에 잔잔한 언행으로 오랫동안 우리에게 신뢰감을 안겨줬고 또 그 바이러스를 개발하면서 무료로 나눠주는 어떤 먼저 베푸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신뢰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리더의 스피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이건희 삼성 회장도 조직에 젊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이후에 이재용과 이부진이 사장 승진이 되었고요. 그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을 따른 삼성경제연구소가 실시한 좋은 CEO가 되기 위한 자질을 보니까 첫째가 인간관계 능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커뮤니케이션은 상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지만 나하고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합니다. 나와의 대화를 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내가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본인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나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나는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21세기 지구촌이 원하는 최고의 CEO다. 늘 이렇게 되풀이하고 본인과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시크릿의 법칙 있죠. 제가 아는 김승호 대표라고 하는 분은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하나 둘 셋 100번씩 100일을 써가지고 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증명을 해냈고 지금 중앙대에서 외식경영 최고위 과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것을 해가지고 또 한기 실험을 했는데 엄청난 그런 결과치를 가져왔습니다. 그 과정에 결국 막 해외에서 앞다퉈가지고 와가지고 수강 신청해가지고 막 탈락시키고 합격시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확신하고 본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시크릿의 법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메라비언이라는 사람이 메시지의 법칙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메시지 전달의 중요도를 보니까 우리의 오디오적인 이미지는 실제로 38% 그리고 비디오적인 이미지가 오히려 55%.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것 같은데 말의 내용은 7%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는 어떤 그 스피치의 오디오적인 이미지, 목소리를 좀 더 밝고 자신감 있고 또박또박하게 침착하고 사려 깊고 신뢰감이 줄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자세,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모든 몸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메라비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인상을 볼 때 사람들 딱 보면 첫인상을 몇 초 만에 결정을 지을까요? 첫인상은 불과 3초에서 7초. 그 사람의 눈빛을 보고 딱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벌써 80에서 90%를 딱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인상의 80%는 아무래도 외모가 중요하겠죠. 자, 이병헌, 고창석, 차승원 모두 70년대 동갑이지만 그렇게 보입니까? 그래서 상당히 물론 연기인들이니까 캐릭터상 이렇게 가겠지만 연기를 하지 않아도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정말 나이를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어떤 분은 상당히 젊게 봤는데 정말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고 어떤 사람은 아유 나보다 한참 위겠구나 했는데 보니까 나보다 한참 아래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외모라든지 모양새를 가꾸는 거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 황수관 박사님, 여러분 웃음 아주 건강법을 하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참 안타까운 분인데 이 황수관 박사님도 처음에 인상이 이랬습니다. 인상이 이랬죠.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거울을 보고 매일 연습하고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을 해야 되니까 방송 채널을 틀 때마다 나오고 국민에게 신바람 건강법을 아주 또 각인시켰던 바로 인상 하나만 환하게 펴도 인생이 확실히 환하게 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음을 잡아놓는 소프트 터치, 소프트 앞자리를 따서 스마일, 오픈 제스처, 포워드 린, 터치, 아이 컨택, 나드가 바로 그것인데요. 자, 스마일.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에 책을 내고 출판 기념회 교보문고에 왔습니다. 여기서 한 소녀를 바라보는데 자, 이름하여 무인도의 법칙. 이곳에 너와 나 둘밖에 없다. 여러 사람들 다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은 열심히 아이 컨택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진지하다. 참 저 사람 굉장히 진솔해 보인다. 이렇게 인상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또 TV만 틀면 여기저기 나오는 우리 강호동. 이는 항상 이렇게 큰 오픈 제스처. 나는 당신의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다. 당신 정말 멋있다. 하는 어떤 씨름 선수가 이제는 최고로 유명한 바쁜 방송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덩치도 컸지만 그의 오픈 제스처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포워드린. 이분은 이제 박경철, 시골 의사 박경철 박사인데, 물론 이거는 뭐 의도된 사진은 아닙니다. 어디가 사진이 이렇게 찍혔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왠지 거만해 보이죠. 거리를 떨어져서 딱 있으면 왠지 좀 너무 거만해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사랑받는 손석희 아나운서는 늘 포워드린 앞으로 나가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바짝 들으려고 하고 있고 정말 경청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그런 아나운서가 될 수가 있었죠. 그다음에 터치. 이거 터치 요즘 성희롱이 하도 무서워가지고 잘못 터치하면 큰일 나겠지만 어쨌든 친밀감을 위해서 이렇게 악수를 하거나 또 이렇게 이 오바마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한참 형님인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을 악수하고 등에 손을 얹고 또 이렇게 어깨에도 손을 얹고 또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치면서 터치감으로 친밀감을 주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아이 컨택입니다. 눈과 눈을 마주보는 이 아이 컨택. 이것은 비단 사랑을 나누는 남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도 그는 아이 컨택의 참 귀재입니다. 누군가 얘기할 때 항상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든 안 보든 그 사람의 눈을 봅니다. 눈을 쳐다보고 얘기하죠. 눈을 쳐다보고 얘기합니다. 항상 눈을 마주치고 아이 컨택을 통해서 신뢰감을 보내고 어떤 진실된 그리고 어떤 믿음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드, 친절. 이금희 아나운서는 KBS의 공채로 뽑히면서 아나운서실에서 야, 쟤 참 죄송합니다. 우리 또 이금희 씨 친척 되신 분 있으면은 참 못생겼는데 어디로 보내야 되냐. 참 촌스러운데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해가지고 결국 KBS 6시 내 고향에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들의 얘기를 끄떡거리고 경청하고 아주 친절하게 모습을 보이니까 계속 승승장구해서 아침마당에 붙박이 지금 메인 MC가 된 지가 벌써 이제 수십 년이 가까이 돼가는데 수많은 미남 남자 진행자들을 다 갈아치기 하면서도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그 비결은 친절. 정말 친절, 상대에게 친절하게 끄덕거리고 네 그러셨군요. 정말 그렇군요. 그런 공감하는 그런 국민 아나운서로 성장될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8%의 오디오적인 이미지. 오바마는 상당히 확신에 차고 단호하며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를 가졌다. 서울공학연구소의 배명진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청년들은 어쩌면 저보다 더 훌륭하고 더 잘나고 더 많은 뛰어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들이 기회만 가졌다면 이 자리에 나보다 더 미국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또박또하면서도 상대에게 자긍심을 주는 그런 호소력 있는 목소리와 그런 목소리의 내용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뭐 한석규 씨라든지 또는
김영민 씨 같은 경우도 늘 그 또박또박하고 밝은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했다는 것도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되고 사랑받는 배우로 자리매김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의 언어적인 메시지인데요. 언어적인 메시지는 말의 내용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정보 제공 메시지가 특히 중요한데 구체적이고 정확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며 상대를 이해시키고 논리적인 타당성을 통해서 동의를 이끌어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실천 방향으로는 첫째, 짧게 말한다. 말을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3단 논법, 서론, 본론, 결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끊어서 말하는 버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자꾸 이어지는 건 뭐가 도대체 말의 어미가 뭐고 저 사람이 말의 핵심이 뭔지를 모릅니다. 첫째, 이것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것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셋째,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의 어떤 첫째, 둘째, 셋째 서론, 본론, 결론으로 짧게 끊어서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말하고 우리를 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는을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힐러리와 오바마와 지난 대선에서 그 승패 갈림길에서 꼭 이것이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중요한 승부처가 있었는데 그것은 힐러리는 너무 잘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기를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오바마는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 우리는 미국이라는 이 합중국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강조했다는 것이 굉장히 그 차이가 있었다는 것도 어떤 사람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요. 힘들겠는데요. 나와 여러분이 합니다. 이거 보통 어떤 그 카리스마가 강한 리더들이 많이 하는 일인데요. 이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건 불가능합니다. 시간을 갖고 해봅시다. 그런 것은 없는데요.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힘들겠네요. 흥미있어 보이는데요. 나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스피치는 끊임없는 훈련을 요하고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 스스로 나는 과학자가 아니고 개발자가 아니다. 나는 커뮤니케이터다. 그래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리허설하면서 각본을 읽지 말고 청중과 눈을 맞추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을 때까지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다른 것에 주목하지 않도록 아주 까만 티에 청바지만 입고 그 간단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아주 또박또박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감성 프레젠테이션으로 유명한 것은 평창의 꿈, 삼수 끝에 이뤘죠. 이제 도저히 불가능하다 했을 때 결국 평창의 꿈을 이뤄내게 된 것은 우리 조양호 평창위원장이 영화가 자신이 있었지만 무대에 서니까 울렁증이 생겨서 영국에서 기본적인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서 일주일에 6시간 이상 연습을 했다. 테크니컬 브리핑을 위해서 IOC에는 예상 질문을 500개를 준비했는데 실제는 9개의 질문만 받았다. 이 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가 자신감을 보였고 그의 자신감이 결국은 평창의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는 쾌거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한동안 그 TV에 재밌게 나오던 그런 광고였었는데요. 천호식품의 김영진 이분은 그 산수유를 광고하는데 막 그 광고물을 써였더니 이거는 금지입니다. 이거는 방송법에 저촉됩니다. 이거는 광고법에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한 거예요. 남자한테 좋은데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네. 직접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그랬더니 카피라이터가 사장님 그거 재밌습니다. 해가지고 거기 히트가 돼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어떤 그런 히트를 이끌어낸 것이 있는데 이처럼 또 제품을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약간 유머스럽게 그렇게 위트 있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자신을 얘기할 때는 항상 자기의 이름을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직업에 대한 것, 유머, 감성, 취미, 공감대, 가족 이야기 나의 꿈을 이뤘고 나의 미래 계획은 이루겠다. 그리고 나를 만나면 예를 들어서 뭐 선릉에 오시면 제가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제공하겠습니다. 뭔가 이익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대화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자기소개 멘트 재미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제가 넘어가고요. 주의사항은 말을 할 때 뭐 머리를 긁적인다든지 자세를 자꾸 바꾼다든지 펜으로 껐다 켰다 소리를 낸다든지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든지 신경질적으로 입술을 깨문다든지 팔짱을 끼는 듯 우쭐대는 행동한다든지 굳은 자세로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미심쩍은 듯 눈썹을 치켜 올린다든지 시선을 피하거나 아래쪽을 바라보는 이런 행동들은 상당히 금물이니까 이런 것은 하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연습 없이 스피치하지 마라. 길게 말하지 마라. 마무리를 명확하게 하라. 몸은 이쁘다 더 많은 말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실행이 답이라고 했죠. 그 실행은 생각만으로는 헬렌 켈러나 테레사 수녀가 그처럼 위대한 족적을 남길 수가 없었고 아이디어만으로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가 최고의 CEO가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생각을 했고 끊임없이 연습했고 그것을 실행해서 이루어놓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99%의 평범한 사람들, 1%의 특별한 사람들은 그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실행했느냐. 바로 성과는 역량과 실행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심했고 실천했고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플랜을 짜서 이렇게 꼭 여러분이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감성적으로 한 번 더 돌아가겠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시를 외웁시다. 이 시는 우리의 마음을 닦아주고 압축된 언어고 정말로 이 사랑으로 써내려가는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은, 우리나라가 노벨문학상에 지금 유일한 희망을 걸고 있는 분. 자, 시가 간단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요거 전 도치법이 이제 쓰였죠. 만약에 올라갈 때는 보지 못한 게 내려올 때 꽃이 피었네.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그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굉장히 많은 함축성, 교보문고의 그 빌딩에 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회자됐던 그런 시죠. 올라갈 때 꽃을 보지 못한 것은 앞만 보고 가느라 정상만 보고 달리느라 꽃도 사람도 마음도 보이지 않았는데 내려갈 때 볼 수 있었던 것은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비로소 꽃도 사람도 마음도 보게 된다는 거죠. 아직도 일만 하고 사람을 보지 못한다면 마음을 만져주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경고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통은 사람을 보고 마음을 만져주는 것. 소통은 조직관리 플러스 사업관리의 요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우리 유명한 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의 불교. 이거 뭐 외우는 거 한 번, 두 번만 하면 금방 외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 글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동안 내가 자세히 못 봤구나. 너무 건성으로 봤구나. 오래 못 봤구나. 그냥 인내심이 없었구나.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는데 너도 그렇다. 내가 모든 만물을 볼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교보문고 2012년 3월달 그 빌딩에 걸려있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근데 아주 또 재밌는 걸 누가 패러디했더라고. 자세히 보아 예쁘고 오래 보아 사랑스러운데 너는 예외다. 글쎄. 도종환 씨는 한 송이의 꽃을 통해서 이른 봄에 핀 한 송이의 꽃은 하나의 물음표다. 당신도 이렇게 피어 있느냐고 묻는. 당신은 이른 봄에 핀 한 송이의 꽃을 보고 뭘 생각하느냐. 이거는 그냥 철학적인 명제가 될 수 있겠지만 시는 이른 봄에 핀 한 송이의 꽃은 하나의 물음표다. 그 긴 겨울에 대지가 꽁꽁 얼었었는데 그 속에 물이 흐르고 또 대지가 녹아가면서 피어난 그 딱딱한 얼음덩이를 뚫고 튀어나오는 그 한 송이의 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당신도 그렇게 피어 있냐? 당신도 고난과 역경과 좌절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희망이 있느냐라고 시인은 한 송이의 꽃으로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동환 씨 또 하나 있죠.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씨의 속에서 모든 인생은 흔들리고 젖고 힘든. 하지만 비가 올 때 우산이 없으면 그냥 하염없이 비를 맞아야 되지만 한 번이라도 비를 맞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우산을 준비한다면 비가 왔을 때 우산을 펴서 비를 막을 수가 있겠죠. 인생도 그런 앞날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서비스로 팝송한 곡을 선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라고 유명한 화가 있죠. 그와 대비되는 화가 피카소입니다.
한 화가는 너무나 우울하고 고독하고 힘들게 살다가 갔고, 한 화가는 온 세상의 모든 유희와 기쁨을, 명예와 모든 재물도 다 누렸던 그런 화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분들이 피카소도 좋아하지만 고흐를 더 많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고흐의 그림 속에 담겨있는 인생의 깊은 철학이 있기 때문에. 고흐는 생전에 그가 굉장히 좋아했던 화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고갱이라고 하는 화가인데요. 고흐는 고갱에게 자신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고흐는 고갱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뒤통수를 한번 맞았습니다. 너무나 좌절했던 고흐는 자기 귀를 잘랐습니다. 귀를 자른 자화상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고흐가 자기 귀를 자르고 자화상을 냈습니다. 왜 귀를 잘랐을까요? 조선시대 화가 최칠칠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눈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또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말을 진지하게 믿고 진솔하게 믿고 정말 그에게 잘해주려고 했는데 그들은 나를 속이고 나에게 기만의 말만 들려줬구나. 그들의 말을 들은 내 귀가 밉다 하고 귀를 자른 것 같아요. 최칠칠, 최북도 세상이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가는가. 이걸 쳐다보는 내 눈이 밉다. 그렇게 찔른 것 같은데 어쨌든 고흐가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고갱이 한번 위문을 왔다고 하네요. 병문안을. 그랬더니 고흐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자기를 병문안 왔던 고갱에게 고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갱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이건 조크고요. 자, 우리 빈센트 돈 맥클린이라고 하는 가수가 고흐를 회상하면서 또 고흐의 그림들을 이제 쭉 한번 모아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아, 고흐요, 당신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군요. 나 이제 I understand. 나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신이 얼마나 세상 사람을 이해하려고 했고 당신이 얼마나 세상을 따뜻하게 사랑하려고 했는지. 생전에 고흐는 오베른이라는 곳에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기 그림을 팔려고 했지만 팔리지 않아서 배를 골았는데 오베른은 고흐가 그렸던 밀밭과 성당, 전 세계 어느 곳에나 성당은 있고 밀밭은 있지만 고흐가 그림을 그렸다는 것 하나 때문에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아이러니도 있었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인생의 깊은 성찰과 고뇌도 필요하지만 좀 더 현명하고 지혜 있게 이 세상을 좀 이기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 젊은 이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